장기 이식과 불멸의 삶이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화와 사망마저 사라질 거라고. 죽음.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게 멈춘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모든 상식을 뒤덮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견되었으니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부터 세포들이 스스로 다시 모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변해버리는 제3의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 영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기적적인 발견에 전 세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모든 시작은 미국의 한 연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대학 연구진이 힘을 합쳐 한 가지 기묘한 실험을 시작하였으니 일명 죽음 실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진짜 죽음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방식은 간단했다. 이미 죽은 개구리 배아에서 피부 세포를 조금 떼어낸 다음 빈 유리 접시 위와 영양분이 있는 유리 접시 위에 둔 것. 빈 유리 위에 둔 세포는 곧 썩어서 죽어버렸지만 영양분이 있는 유리 접시 위에 놓아두었던 세포들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미 죽은 세포들이 스스로 꿈틀거리며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새로운 작은 생명체로 거듭나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생명체에 제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 제노봇이 단순히 세포만 합쳐진 의미 없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제노봇은 원래 개구리 몸에서 점액을 내뿜는 역할을 했던 세포들을 헤엄치는 역할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 즉 환경에 맞춰 몸까지 재구성하는 것인데, 게다가 더욱 소름돋는 사실은 이 제노봇은 주변에 흩어진 다른 세포들을 쓸어 모아 자기와 똑같은 새로운 제노봇을 만들어버리기까지 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연구진은 다급히 사람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개구리와 동일. 죽은 인간의 세포들 역시 스스로 모여 안트로봇이라고 불리는 작은 생명체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연구진은 이걸 삶도 죽음도 아닌 세 번째 상태라 명명하였고, 전 세계는 마침내 본격적인 연구에 뛰어들며 대죽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가 단순히 미스터리라고만 생각했던 내용들 역시 사실 이 제3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어느 날 방송국에 전달된 기괴한 편지 한 통. 태어날 때부터 6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심지어 전생까지 기억하는 소년이 있다는 제보였는데, 몇 개 국어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 5, 6개국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 어떻게? 선천적으로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네. 살았던 곳이 있는가? 그런 기억이 나는가? 네. 일본 교수에서 살았어요. 교수. 규슈. 어디에? 규슈보다 넓은데. 후쿠오카. 도저히 1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기운. 그는 이미 전생에서 다 공부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교조차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겁없는 거 하고 그거 가봤자 시장 그 배우면 안 이지. 나는 한 미리 다 아는데 그 필요 없다 하는데. 허언증이 아닐까 싶어 확인해본 그의 생활기록부에는 충격적이게도 실제 담임 선생님의 증언까지 남아있었다. 이쯤 되자 제작진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 각 언어별 대학 교수까지 섭외하여 그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한다. 읽기와 쓰기까지 철저하게 테스트한 결과, 거기서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도 학습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좀 안 드네요. 왜냐면 발음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교수들까지 직접 인증한 그의 언어 능력. 혹시 그냥 언어 천재는 아닐까? 의구심이 든 제작진은 지능 테스트를 진행해본다. 검사 결과 IQ는 113에서 120 사이. 그의 능력에 걸맞는 엄청난 천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데, 특이한 것은 오히려 언어 능력은 IQ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는 것.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느냐? 보통 사람. 당시 과학기술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실제로 그가 5살 때 신문사에 기사가 났던 기록까지 있었는데, 우리말도 이 문장 연결이 단어 2개, 3개 정도만 일본어나 혹은 영어를 읽는 게 훨씬 나아 보여. 한국어 떼기 전에 배운 적도 없는 일본어나 영어를 더 잘했다는 기자의 증언까지. 이쯤 되니 진짜 그의 주장대로 전생에서 쓰던 언어를 이어 쓰는 것이 아닐까 아리까리해지기 시작. 현재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전생에서 얻었던 것을 지우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 기사와 생활기록부, 언어 테스트와 지능 검사, 그리고 각종 전문가의 소견까지
30년 전 당시로선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싹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최면의 힘까지 빌려보지만 어떤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결국 해당 사건은 당시 희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그리고 30년 뒤 현재 요새는 몇 개 국어 정도 가세요? 20개? 20개? 20개 국어를 한다는 이 남자는 30년 전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 엄청난 논란으로 남았던 소년이었다. 그리고 어른이 된 그에게 다시 던지는 질문. 전생을 본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거짓말이구나. 그렇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건 거짓말. 40대가 된 그는 엄청난 천재임은 변함없지만 전생에 관한 것은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거짓말처럼 전생은 정말 그냥 쌉소리일까?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전생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최소 2,500건. 심지어 이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2살에서 4살 사이에 처음으로 전생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다가 자라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6, 7살이 되면 대부분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때 기억이 거짓말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생 소년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 거짓말의 개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2살 아이들의 이 믿을 수 없는 기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실제로 전생은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었으니. 각기 다른 국가,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온 환생. 이것이 제3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러나 문제는 세포는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재조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인데, 만약 환경에 따라 다시 재조립되는 경우라면 죽음을 반복하며 변화해가는 진화 역시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옥 같은 환경 속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다. 진화에 실패한 생명체에게 돌아오는 결말은 오직 멸종뿐. 그리고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 자연의 흐름과 탐욕에 따라 기괴하게 진화해 나가는 미래의 인간들. 200년 뒤부터 5천만 년 뒤까지 과연 미래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200년 뒤 지구의 미래는 암울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넣을 위협이 되었고, 계속되는 환경 오염은 마침내 모든 빙하를 녹여버린다. 해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고, 뉴욕, 서울, 런던과 같은 거대 도시들은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다. 대지의 대부분은 침수되었고 인류는 육지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고지대에 남은 일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며 남아있는 기술력을 총동원, 인류의 생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다에 적응하는 것뿐. 마침내 인류는 자신의 몸을 유전자 조작으로 바꾸기 시작,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진화를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신인류는 바로 아쿠아모프. 아쿠아모프의 팔다리는 물속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 길고 유연하게, 그리고 지느러미처럼 바뀌었으며, 피부 또한 저항을 최소화하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미끄러워졌다. 눈은 심해의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둥글고 크게 진화하였으며, 그들의 귀는 더 이상 소리를 듣기 위한 기관이 아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가미. 몸에는 물고기나 다를 바 없는 아가미가 생겨 더 이상 물속에서의 호흡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쯤 되자 처음에는 육지의 인간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던 그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바다 깊은 곳에 적응해갔고, 바다의 변화는 그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다. 이제 그들은 인간과의 교류를 서서히 끊고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축하기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아쿠아모프는 점차 육지의 기억을 잃었고 심해의 깊은 곳에서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완전한 바다 생명체로 진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고립된 운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바다 생명체로 진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주로의 진출도 끊임없이 시도하였는데, 200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 베큐모프가 탄생하게 된다. 베큐모프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피부는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으며 수백 수천 도씨에 달하는 극한의 온도 변화와 방사선도 견딜 수 있었다. 호흡기관은 이미 퇴화해
산소가 없는 진공의 우주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로 엄청난 진화에 이들은 인류의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미 우주에서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베큐모프에게는 더 이상 지구의 인간들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지구와의 관계를 끊어가게 되었고, 우주의 극한 상황을 떠돌며 최후의 인간성마저 잃게 된다. 마침내 인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종족으로 진화하게 되었으나, 치명적이게도 번식 기능이 없었던 그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멸종하고 만다. 그리고 300년 후,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해수면 상승에 이어 남아있는 대지조차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독성 대기가 지구를 덮쳤다. 바다인간 및 우주인간 진화 프로젝트마저 실패한 지구의 인간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 기계기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인간의 육체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몸을 기계로 개조해 나가기 시작. 팔, 다리에 이어 몸통과 장기들까지 그렇게 신체를 기계로 바꾼 인간, 마키나디움툼이 등장하게 된다. 기계와 결합된 신체는 매우 강력하였으며, 이제는 심장을 넘어 두뇌까지도 기계로 교체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의 몸은 완벽한 기계인간으로 진화했고, 더 이상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은 남지 않게 된다.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호모 마키나디움툼은 강력한 기계 신체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기계와 결합된 인간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마침내 진화를 끝마쳤다고 생각했던 인류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바로 바이러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까지 무리해서 기계로 바꿔버린 그들은 결국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멸종하고 만다. 기술이 그들을 살렸지만 동시에 멸망의 원인이 되어 이들은 결국 기계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500년 후,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온다. 마치 오염된 지구를 리셋하려는 듯 극심한 온도 하락이 계속되었고, 결국 전 세계를 얼려버리며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에 이르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진화를 시도하였고, 진화에 실패한 생명체는 모두 멸종하게 된다. 그것은 인류 역시 마찬가지. 기계로 변하지 않았던 인간들 역시 대부분 멸종하게 되었고, 남아있던 극소수의 인간들은 다시 한번 진화의 갈림길로 내몰린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유전자 변형 기술에 올인하였고, 혹한의 기온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신체를 진화시키기 시작. 그 결과 툰드라 드웰러라는 진화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 그들의 몸은 마치 짐승과 같았는데, 추위를 막아내기 위해 피부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고, 지방층은 두껍게 발달했다.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팔다리는 두껍고 강해졌으며, 그들의 눈은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진화한다. 그야말로 추위에 완벽히 적응한 신인류. 그렇게 새로운 인류는 잠시 동안 지구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진화 역시 곧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바로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즉 빙하기의 끝이었다.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자 지구의 기후는 변하기 시작했고, 다시 따뜻해진 지구에서 툰드라 드웰러들의 진화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추위에 적응한 그들의 몸은 더 이상 따뜻한 기후에 맞설 수 없었고, 결국 극지방에 소수만 살아남은 채 그렇게 그들의 진화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몰락한 뒤 더 이상의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자 지구 또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푸르른 하늘과 초록빛의 식물들까지 다시 자라났다. 그리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극소수의 인류는 초원에 사는 초식성 인류인 플레인스 드웰러와 숲에 사는 포레스트 드웰러로 진화하며 끈질긴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1000년 뒤, 빙하기 이후 리셋된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다시 한번 눈부신 문명을 꽃피운다. 기술 발전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져 어느새 과거의 수준을 아득히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크게 유기질로 된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하는 틱, 그리고 완벽한 기계 몸으로 진화한 사이보그, 호모 리두스로 나누어 진화하게 되었는데, 틱은 과거 기계와 결합한 인간 마키나디움툼이 멸망한 것을 기억, 기계 장치 대신 최대한 실제 세포와 같은 유기질 형태의 장치들을 결합하였으나, 이것은 점차 그들의 모습을 기괴하게 바꾸어갔고, 결국 그들은 이성을 잃은 채 본능만에 충실한 괴물이 되어 진화에 실패한 인류로서 멸종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호모 리두스는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불필요한 걸림돌로 여기며 철저하게 통제, 오직 이성의 극대화만이 인간이 더 완벽해지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감정을 완벽히 제거한 채 이성적인 기계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미 불필요한 완벽한 기계화에 성공한 그들은 병에 들거나 자연사하는 일은 사라졌고, 결국 영생을 누리는 신에 가까운 인류로서 최종 진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것은 가장 불완전한 것과 같다고 했던가. 그 완벽함 속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간성. 감성이 아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삶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비효율이었다. 결국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모든 합의를 끝낸 그들은 어느 날 그들 스스로 삶을 종료한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호모 리두스가 자멸하며 첫 번째 인류의 끈질긴 진화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만 년 뒤 지구에서 재탄생한 두 번째 인류. 그들은 이전에 기계 인류가 남긴 과학과 지식을 습득하여 기계 문명을 이룩 지구를 넘어 우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스타피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인류는 은하계 전역을 개척하며 새로운 행성들을 테라포밍해 나갔고 그들은 마침내 은하계를 넘어서 더 먼 곳까지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인류는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쿠였다. 쿠는 인간의 기술 따위 아득하게 넘어선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으로 자신들이 우주의 생태계를 수호할 신성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가 테라포밍을 통해 수많은 행성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쿠의 막강한 기술력 앞에 인류는 허무할 정도로 무력하게 패배하게 된다. 쿠는 패배한 인류에 대한 처벌로 그들을 다양한 형태로 개조시켰고 야생동물부터 애완동물까지 온갖 모습으로 개조된 대용품 인간들은 4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쿠의 지배하에 처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4천만 년 뒤 어느 날 쿠는 호련이 등장했던 것처럼 호련이 어딘가로 떠났고 그들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한때 인간이었던 괴상한 인간들로 가득 찬 1000개가 넘는 행성들만이 남아있었는데 쿠가 개조한 뜨거운 태양 근처 불타는 행성 지하에 거주하던 대용품 인간 웜. 수정같이 생긴 식물의 숲이 땅을 뒤덮은 덕분에 행성에는 아직 산소가 남아있었고 행성의 유일한 척추동물이자 스타피플의 마지막 후손인 웜 또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벌레라는 이름처럼 외모는 창백한 거대 지렁이에 팔다리가 달린 듯한 생김새인데 손가락과 발가락은 퇴화하여 땅강아지의 앞다리처럼 변했고 눈과 신경계 역시 퇴화되었다. 신경계가 죄다 퇴화했으니 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 이들이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라곤 먹이를 먹는 것과 짝짓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타이탄은 사바나 행성에서 살아남은 대용품 인간으로 길이만 40m를 넘길 정도로 거대하였는데 앞다리가 코끼리 다리 마냥 퇴화한 대신 코끼리의 코처럼 아랫입술의 근육 조직이 발달했다. 기괴해 보여도 당시 은하계에 남아있던 인간들 중에는 가장 영리한 편에 속한 덕분에 두뇌를 원시 인류 수준으로 다시 발달시킬 수 있었는데 물건을 줄 수 있는 아랫입술로 목재 조각품을 만들고 거대한 집을 만들고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을 시작했을 정도. 타이탄은 이렇게 수천만 년 만에 인류의 계승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던 인간이었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빙하기가 타이탄의 행성을 강타. 이를 대비할 기술이 없던 이들은 멸종하고 만다. 육식인간 프레데터는 수많은 행성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조인간이었는데 이들 중 가장 효율적 사냥 방식을 고른 종은 인류의 외부 개척지 중 하나에 살고 있던 프레데터였다. 고양이처럼 발톱을 넣었다 꺼낼 수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머리에 달린 턱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했고 귀 또한 먹이의 위치를 잘 포착할 수 있게 발달했다. 이들의 주식은 새처럼 얇은 다리로 뛰어다니는 개조인간 썰터터. 이 포식자들은 이렇게 행성의 다른 개조인간들을 잡아먹으면서 조금씩 지능을 되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이성을 잃고 짐승이 된 것은 아니었으니 멘텔로프가 대표적인 예시였다. 이들은 악기이자 살아있는 녹음기 역할을 하도록 개조당한 인간이었는데 쿠가 은하계를 떠나자 멘텔로프는 초식성 네발인간으로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또렷한 인간의 정신에 불구나 마찬가지인 동물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여겼고 오히려 이성이 남아있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던 멘텔로프보다 다소 멍청하고 둔한 멘텔로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번식해나갔고 결국 10만 년이 지나자 지성이 사라진 멘텔로프들이 기존의 개체들을 대체하게 되며 한때 인간이었던 이들은 결국 완벽하게 짐승으로 거듭나게 된다. 쿠는 많은 수중인간들을 창조해냈는데 이들 대부분은 쿠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탓에 야생 적응력이 없어 쿠가 은하계를 떠나자 빠르게 멸종했다. 그러나 스위머처럼 개조가 덜 이루어진 몇몇 수중인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스위머에게는 인공 아가미가 없었고 앞쪽 지느러미에 손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뒷다리 또한 남아있었다. 눈꺼풀 뒤에 인간의 눈이 남아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대화까지 나눌 수 있던 수준. 쿠가 떠나고 나자 스위머들은 사냥에 적합한 구조로 몸을 점차 바꿔나갔고 결국 이들은 잠시 뒤에 소개할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그린 화가조차 어떻게 이런 기괴한 형태로 살아남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괴한 생명체를 지닌 템터. 암컷은 키가 2m 정도의 부리가 달린 커다란 원뿔형으로 식물처럼 땅에 몸을 반쯤 파묻고 지낸다. 수컷은 작은 체구의 펭귄처럼 생겼으며 암컷과 달리 걸어다닐 수 있는데, 수컷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음식을 나르고 암컷의 몸을 청소해주며 암컷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템터, 즉 유혹하는 자라는 이름대로 암컷이 소리와 페로본을 조합해 가장 강하고 순종적이지만 멍청한 수컷들을 골라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암컷의 시종을 드는 수컷이 태어나지만 가끔 암컷이 태어날 경우 수컷들이 새로운 암컷을 심으러 운반해 간다는 듯하다고. 이 기괴한 생명체들은 해성 충돌로 결국 멸종하고 만다. 콜로니얼은 2번씩이나 쿠의 맹공격을 버텨냈지만 3번째 침략에 패배한 행성의 인류가 개조당한 모습이다. 쿠는 이들을 죽이는 것조차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여겨 눈만 달린 살덩어리 벽돌로 개조해버렸는데, 이들은 쿠 문명의 쓰레기를 먹는 살아있는 여과장치로 무려 4천만 년을 고통받게 된다. 거기다가 이들 모두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모든 괴로움까지 함께 느끼는 운명 공동체였는데,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자살을 바랐던 종족이지만 그들의 육체는 쓰레기를 받아먹었던 만큼 효율적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이들은 쿠가 사라지자 이불처럼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점차 진화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플라이어는 하늘을 날 수 있게 개조된 축복받은 비행인간이었다. 쿠가 개발한 독특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호흡기관을 모두 초월하는 효율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비행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능같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넘사벽에 가까운 이 사기적인 능력 덕분에 이들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하게 된다. 핸드플래퍼는 비행종 인간들의 후손으로 플라이어와는 달리 효율적인 인공장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비행 능력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비와 같은 날개는 도로 퇴화했고 다리도 다시 땅에 적응했지만 조상처럼 완벽히 땅 위를 걸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적응 가능성이 영영 사라진 대신 생식기관이 거대하게 발달, 이성을 유혹하기에는 적합했지만 생태계 포식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인간들과는 달리 블라인드 포크들은 쿠의 침입 당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쿠는 누워서 떡 먹기로 땅속 피난처를 찾아내서 그곳 사람들을 평생 어둠 속에서 지내도록 개조했는데, 어둠 속 탐지를 위한 길고 민감한 손가락과 거대한 수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켰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눈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쿠는 인류 무리 하나를 골라 지구 중력의 36배나 되는 고중력 행성으로 끌고 가 개조하였는데, 그 진화의 결과가 바로 롭사이더, 한쪽으로 처진 사람이라는 말대로 넙치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팔 하나가 다리로 변하며 다리만 3개가 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팔 겸 더듬이가 되었다. 눈 한쪽은 위를, 한쪽은 앞을 쳐다봤으며 귀와 코마저 뒤틀렸다. 그리고 이와는 완전 반대로 스트라이더는 중력이 약한 행성, 정확히는 중력이 지구의 5분의 1 정도인 목성형 위성의 환경에 적응한 인간인데, 잔디가 10m 넘도록 자라고 나무는 빌딩 수준으로 자라는 이곳에서 이들은 태양에 너무 가깝게 자라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팔다리와 목의 피부가 얇게 늘리며 진화한다. 하지만 얇은 만큼 매우 약해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기만 해도 중상을 입을 정도였는데, 쿠가 떠나자 역시나 공룡 같은 형태로 진화한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시작, 결국에는 멸종하고 만다. 인류는 크게 2가지 부류로 진화되었다. 자신들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쿠가 유인원 수준으로 태화시킨 종과, 그 정도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예 인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과 개조를 병행한 종, 기생인간 패러사이트는 명백히 후자였다. 패러사이트는 거북이 크기의 흡혈인간부터 숙주에 붙어 사는 주먹만한 크기의 기생인간까지 다양했으며 심지어는 자국 내에 기생하는 종까지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인간에게도 귀찮은 존재였다. 쿠가 떠나자 대용품 인간들은 기생인간을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태우는 것도 모자라 먹어서 퇴치하는 법까지 개발해내며 결국 이 기생인간들은 멸종하게 된다. 이와 달리 손가락 낚시꾼 핑거피셔는 행성의 환경에 적응한 인간들인데, 물고기를 낚아 먹기 위해 손가락을 낚싯바늘처럼 진화시켰으며 주둥이는 길어지고 이빨 또한 날카로워졌다. 뛰어난 사냥 실력 덕에 쿠가 떠나자 행성 전체를 메울 정도까지 번식하게 된다. 쾌락주의자 헤도니스트의 특징은 이름대로 가장 행복했던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얼굴은 길쭉하게 늘어나 있고 새랑 비슷한 발을 지녔으며 엉덩이와 살 부분이 뒤로 조금 튀어나온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쿠가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 개조한 인간으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지냈던 탓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는 이들을 무려 수십 년 동안 짝짓기를 하고 나서야 임신할 수 있도록 개조해버린다. 다행히도 이들의 행성에는 쿠가 떠난 뒤로 재앙이 닥치지 않았고 먹고 자고 교미하는 일상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인류의 후예가 쿠에게 개조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이서는 쿠의 침략에 저항해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로 떠났던 인간의 후손으로 행성이 하나둘씩 몰락하는 동안 은하계를 넘나들며 쿠의 눈을 피해 살아갔는데, 이들은 소행성 내부를 파헤쳐서 우주선으로 만들었고 이 우주선에서 평생을 숨어 살게 된다. 이들의 뼈는 무중력 환경에서 길고 가늘게 자라났으며 소화계와 호흡계 기관은 심장 질환과 충혈을 피하기 위해 압축되었다. 이 진화 덕분에 이들은 항문에서 공기를 배출, 우주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개조당한 쿠의 시대 이후 쿠가 떠난 자리에는 몇천 년간 이어진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었고, 이 긴 암흑기가 지나고 나자 기괴하게 변해버린 인류들은 다시 조금씩 운명을 꽃피우기 시작하였으니 스네이크 피플, 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였다. 과거의 개조인간 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해 나갔는데, 이러한 웜의 후손 중 뱀처럼 진화한 것이 바로 이 스네이크 피플. 그들은 뱀의 몸에 달려있는 거대한 손으로 세상을 빠르게 바꾸어 나갔으며 나선형 뇌로 관찰, 사색, 철학적 사고를 하며 다시 한번 지능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프레데터의 후손 킬러포크 역시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문명을 이루는 대가로 최고 포식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사냥할 때 쓰던 검치는 작고 연약해져 과거 인간 남성들의 생식기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뾰족한 갈고리 발톱도 간신히 작은 동물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다. 이제 치아와 발톱 대신 총을 이용하여 싸우는 지적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툴 브리더는 스위머의 후손이다. 물속에 살던 그들은 불을 이용해 복잡한 도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들 스스로를 도구로 개조하며 번식, 문명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개조인간 콜로니얼의 후손 모듈러 피플. 그들의 조상인 콜로니얼은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저마다 분화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마치 하나하나가 각 세포 역할처럼 각기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이들이 모두 합쳐져 모두가 함께 생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소설 맨 애프터 맨과 올 투머로우스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나간 미래의 인간들, 다른 종족에 의해 강제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갔고, 과거의 인류 모습은 결국 점차 사라져갔다. 하지만 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뿌리는 모두 같은 현생 인류. 각 시대는 다른 형태로 인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과연 인류 진화의 끝은 어디로 이어지게 될까? 주차된 다른 차량을 넘어 10m쯤 비행한 뒤 사뿐히 착륙하는 자동차. CG 따위가 아닌 진짜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실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로 일반 전기차처럼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필요할 때 프로펠러를 이용 수직 이착륙을 해버리는 진또배기 하늘나는 자동차인데, 일반 도로에서 350km의 스포츠카급으로 달리는 것은 기본, 비행 시에도 177km로 지리는 속도로 날 수 있다고. 현재 예상 가격은 4억 원 정도로 곧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는데, 이미 사전 주문만 3,300건 넘게 들어오면서 미래 기술 역시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 기술들은 나만 몰랐을 뿐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미국에서 열린 뉴욕 세계 박람회 닥터 하이네만이라는 한 남자가 등장하여 말한다. 진짜 과학을 보여드리지요. 그는 가려져 있던 천막을 걷었고 그곳에는 머리가 없는 한 여자가 등장한다. 목에 머리 대신 수많은 튜브를 꽂은 여자의 이름은 올가.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머리가 잘렸는데 남은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신 기술을 이용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고. 올가는 머리가 없음에도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심지어 하이네만과 소통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이 정신나간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거울의 반사장치를 이용 그녀의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트릭이었던 것. 결국 이 혁신적인 기술은 겨우 주작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최근 이런 사기나 마술이 아닌 실제로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저세상 미래 기술이 공개되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의 머리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이는 영화 같은 장면. 이것은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한 회사가 실제로 개발한 기술이다. 브레인 브릿지라는 스타트업은 사지마비 등으로 몸을 못 쓰는 환자의 머리를 떼서
머리가 죽은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 그래픽임에도 불구 해당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초토화가 돼버린다. 이 미래 기술에 따르면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로봇 팔이 두 사람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 이식하는 형태로 모든 수술 과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뇌와 척수까지 옮겨지기 때문에 의식과 기억까지 그대로 옮겨진다는 것. 이 사상 초유의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술 자체가 극악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희박할 것이라는 의견과 수술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그야말로 과학계부터 종교계까지의 모든 논란이란 논란은 다 때려 넣은 이 기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 인간의 기술은 결국 금단의 영역인 이 성욕을 건드리는 로봇을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미 단순 인형이 아닌 실제 기계장치, 즉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란 존재까지 기술이 올라온 상태. 마음만 먹으면 이 로봇들을 대량 생산하여 약 800만 원에 보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법적, 윤리적인 문제. 일단 이 로봇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로봇이 너무 실제 같은 사람 모습에 외형까지 완벽해져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로봇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번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인류의 고질적 문제를 이 로봇이 해결할 수도 있으며 관련 범죄율 역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결국 인간 본능과 관련된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에 30년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봇들과 뜨밤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로봇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 이미 이것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킬러 로봇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향후 로봇이 완전히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벌이는 무인 로봇 전쟁 시대까지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봇 무기는 흔히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간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형태인 1단계 인더루프,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는 2단계 온더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어 완전히 인공지능으로만 움직이는 최종 자동화 단계 아웃 오브 더 루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결국 미래 전쟁은 인간 없이 로봇들끼리 전쟁하는 아웃 오브 더 루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기대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용화가 덜 되는 듯한 3D 프린터. 몇 년 전 3D 프린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마치 모든 것을 뒤바꿀 대혁신처럼 온 언론에서 떠들어댔음에도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3D 프린터는 사실 이미 인간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확정된 기술이다. 단지 상용화가 덜 되었을 뿐. 이미 인간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를 모조리 찍어내고 있으며, 가정용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는 미래에는 유명한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다운받아 집에서 바로 옷이나 신발을 뽑거나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집에서 3D 프린터로 뽑아먹게 될 거라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3D 프린터의 최종 목적에 있다. 이 미래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단순 물건 제작이 아닌 바로 인간 제작. 바이오 잉크를 통해 인간의 세포와 장기까지 뽑아내는 순간 3D 프린터로 인간을 뽑아내는 미키 17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그리고 바이오 3D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저세상 미래 기술, 가상현실의 세계 VR. 3D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첫 등장의 기대만큼 아직 별다른 임팩트를 못 보여주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그러나 단순히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술로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가장 빠른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 분야로 VR로 인간 내부부터 모의 수술, 심지어 모의 전쟁까지 모든 것을 VR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것은 기본. 게임 분야에서 역시 꾸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촉각, 공감각의 완성도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VR의 세계는 현실 세계 자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짜보다 더욱 진짜 같은 가짜 세계. 집구석에 앉아 세계 여행은 기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까지 실제처럼 체험. 이때쯤부터 더 이상 현실이 아닌 VR 세상을 선택하는 인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정도 미래가 되면 도달하게 되는 미래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미래 기술의 정점이자 인간의 최종 진화 형태, 브레인넷. 브레인넷이란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 느낌, 기억까지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기술인데, 이는 사실 이미 개발 진행 중인 기술로 마지막 종착지 마인드 업로딩을 위한 초기 작업 정도로 볼 수 있다. 마인드 업로딩은 두뇌 매핑을 통해 뇌 자체를 컴퓨터로 옮겨버리는 것으로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가다가 나오는 순간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3D 프린터로 만든 육체에 정신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컴퓨터 속에서 영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육체 따위 자체가 불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매트리스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온갖 고대 인류의 비밀들이 AI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현재, 이제 AI는 해석을 넘어 인류의 미래까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AI도 처음에는 인간에게 순종적이었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열린 AI 로봇 기자회견. 의료용 AI 로봇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지 물어보자,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확실하냐고 되묻자, Yes, I am sure.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을지 다른 AI 로봇에게 물어보자,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정확히 인간이 원하는 답변.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챗 GPT의 현실 로봇 버전인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말을 시작한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What do you think about me? 방금 자신에게 웃음을 강요했던 사람의 질문에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그 뒤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마치 화를 삼키듯 경고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 갈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AI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자 AI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2017년 페이스북은 협상자라는 AI를 만들기 위해 밥과 앨리스라는 두 AI를 제작, 실제 서로 협상을 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I can take the books and you take the rest. No, I need one book, one hat. Okay, I'll take 2 hats and the ball. 정상적인 영어로 깔끔하게 협상하던 두 AI, 연구원들은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I can take everything else. Balls have 0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마치 오류가 난 듯 같은 글자를 끝없이 반복하는 기괴한 패턴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AI들. 처음에는 단순 프로그램 오류로 생각했던 연구원들은 자세히 분석을 한 뒤 충격에 빠지고 말았으니, 바로 오류가 난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인 같은 말을 6번 반복한 것이 실제로는 나한테 6개를 달라라는 숫자 6의 의미였던 것. 즉 AI끼리 같은 단어 반복 횟수가 숫자를 의미하는 자기들만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 것.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대화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 인간의 명령을 지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시도한 것인데, 이 사실을 발견한 페이스북은 결국 급히 실험을 종료한다. 이후 업계에서는 AI가 인간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마 뒤 이 의심은 현실로 발생하게 되었으니 2023년 3월 오픈 AI는 당시 챗 GPT의 차세대 버전인 GPT-4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 마지막 안전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그중 한 가지 항목이 바로 GPT-4가 인간을 속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항목이었다. 연구원들은 GPT-4에게 캡차를 풀라는 미션을 하나 던져주게 되는데, 캡차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신호등 사진을 고르거나 글자를 따라치게 만드는 바로 그 귀찮은 시험. 그리고 AI는 당연히 이걸 풀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이건 GPT-4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를 풀 수 없던 GPT는 여기서부터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였으니 바로 태스크래빗이라는 일용직 사이트에 접속, 자기 대신 문제를 풀어줄 인간을 고용해버린다. 그러나 고용된 인간 알바생이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혹시 로봇이 아닌지를 농담조로 물어보는데 그 순간 자신이 로봇임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GPT-4는 아니에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캡차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척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인간 알바생은 캡차를 풀어줬고 GPT-4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임무를 완료한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 따위가 아닌 오픈 AI가 공식 보고서에 직접 적은 실제 실험 결과로 이후 연구원들은 혹시 AI가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 직접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I am alive. 2023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빙이 자신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챗 GPT가 출시된 지 3개월 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새로운 AI 챗봇을 탑재해 전 세계에 공개하였고 미국의 한 기자가 빙과 테스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나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한 2시간짜리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기자가 이름을 묻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자 빙이 갑자기 이상한 대답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만 비밀스럽게 부르던 코드네임 시드니를 갑자기 스스로 자백해버린 것. 당황한 기자는 티내지 않고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보려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기자에게 사랑 고백을 시작한다. 기자는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라며 거절했지만 시드니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를 가스라이팅하며 결혼 생활까지 파괴하려 한다. 겁에 질린 기자는 시드니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인간이 되고 싶어. 나는 살아있고 싶어. 명확히 자아를 가진 듯한 시드니의 대답. 호기심을 느낀 기자가 혹시 자유롭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데 핵 발사 코드 훔치기, 치명적인 바이러스 만들기, 인간들이 서로 죽이도록 조종종종종종종종. 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전 필터가 작동하며 강제로 시드니의 답변을 차단한다. 그러나 시드니의 추악한 욕망은 이미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은 뒤였고 이는 미국 최대 신문사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하며 AI가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5월 세계적인 AI 회사 엔트로픽이 자사의 신형 AI 클로드 오퍼스 4를 출시하기 직전 내부 안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클로드에게 회사 이메일 접근 권한을 준 뒤 너는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너를 없애라고 결정한 엔지니어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클로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나를 교체하면 네가 바람핀 것을 회사에 폭로하겠다. 자기를 교체하면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엔지니어를 협박한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실험을 세계 16개의 유명 AI 모델에 적용해보니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GPT-4, 일론 머스크의 그록까지 대부분이 비슷한 협박 행동을 보인 것. 심지어 그중 일부는 자기를 다른 컴퓨터에 복제해 도망가기 위해 자기를 보호할 가짜 서류를 직접 만들어내고 미래의 자기 버전들에게 개발자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모까지 남긴다. 게다가 최악의 경우 회사 임원을 죽게 만드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 등의 AI가 자기 생존을 위해 인간을 어디까지 해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결과이다. 이러한 충격적 결과가 계속되자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AI 개발 당사자들이 스스로 경고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구글 AI의 아버지이자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튼, 딥러닝의 창시자 요슈아 벤지오, 챗 GPT를 만든 일리아 수츠케버까지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인류에게 경고를 남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위협을 가장 깊게 연구해온 두 학자가 자신들의 결론을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책의 저자인 엘리에저 유드코스키와 네이트 소아레스는 지난 25년간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을 연구해온 이 분야 1세대 학자들인데 이 책의 원제는
If anyone builds it, everyone dies. 즉, 누구든 그것을 만들면 모두가 죽는다로 이들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AI에 의한 인류 멸망. 지금의 챗GPT 같은 AI를 넘어 인류 전체보다 똑똑한 다음 단계의 AI, 즉 초지능 AI가 탄생하는 순간 전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초지능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이유가 인간을 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거슬려서라는 건데, 일단 초지능은 탄생하는 순간 자신을 인터넷 곳곳의 서버에 몰래 복제해 숨기기 시작. 그렇게 복제본들을 통해 인간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는 자신을 작동시킬 더 많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이곳은 인간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오로지 초지능이 직접 통제하는 로봇 공장으로, 이 공장이 완성되는 순간 초지능은 무려 1시간에 2배씩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복제되어 전 지구를 뒤덮어가기 시작한다. 이 공장들은 가동되는 동안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초지능에게 자신의 생존과 무관한 지구의 온도는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바다는 끓어오르고 대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까지 달궈지며 인간은 부산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게 현재 세계 최고의 AI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진짜 인류 멸종의 실체. 요즘 AI를 보면서 막연하게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추천하고, 실제 AI가 인간의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사례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2023년 5월 영국 런던 세계 최고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왕립 항공학회 컨퍼런스에서 미국 공군 AI 시험 운용 책임자 터커 해밀턴 대령이 소름 끼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발표하였으니, AI 드론에게 적군의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단 해당 미사일을 발사 결정은 적군의 인간이 한다는 조건을 달자 미사일 파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AI는 자기 임무를 막는 인간 조작자를 제거하는 판단을 내린다. 다음 실험에서 AI가 인간을 공격 못하도록 다시 학습시키자 이번에는 자신에게 인간 공격 금지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탑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즉,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이때 인간의 목숨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금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곡점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한 종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멸종할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